시골 마을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흙 냄새와 풀 냄새로 가득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익숙한 냄새 위로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먹구름이 산등성이를 넘어오자 곧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은아, 24살에 그녀는 낡은 우산을 움켜쥐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었다. 그녀의 회색 후드티는 이미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묵직한 구름 아래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강한 빛을 품고 있었다. 그 빛은 희망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둔 비밀스러운 슬픔이기도 했다. 은하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홀로 병든 할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은 은에게 텅 빈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 은하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은하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흙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들꽃처럼 그녀의 마음은 어떤 역경에도 꺾이지 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거친 말소리와 함께 저 거지 노인네가 감히 우리 사장님 채 물을 튀겨 라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은하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골목을 돌아선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고급 세단 앞에서 중년의 남녀 2명이 흠뻑 젖은 채 땅에 주저앉아 있는 노인을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노인의 낡은 옷은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굴욕감이 역력했다.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이 더러운 노인네가 당장 여기서 기어가지 못해? 재수없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다. 마을 사람들은 저만치 떨어져서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은 노인의 곁에 서면 자신들에게도 불행이 닥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은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산을 내려놓고 노인을 향해 달려갔다. 빗방울이 그녀의 머리칼과 옷을 무자비하게 적셨다. 아저씨, 너무하세요. 어르신이 얼마나 아프실지 생각은 안 하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는 천둥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렸다. 중년의 남자는 은하를 얕잡아 보며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시골뜨기 계집애는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말고 저리 비켜. 오지랖이 아니라 이건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어르신은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은하는 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노인의 몸은 한여름의 빗속에서도 한기를 느끼는 듯 떨고 있었다. 은하는 자신의 얇은 후드티를 벗어 노인의 축 늘어진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 안에는 놀라움, 감사함,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길을 지나던 사람이었지만 은하의 순수한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보였다. 고맙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은하는 노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중년 부부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며 채 올라탔다. 그들의 차가 빗물을 튀기며 사라지자 노인은 은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가씨, 괜찮겠나? 네, 괜찮아요. 어서 들어가셔서 따뜻하게 몸 녹이세요. 여기서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이에요. 노인은 은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푸른 눈동자는 마치 오랜 세월의 비밀을 간직한 듯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감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혹은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만남을 확인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인은 은혜에게 자신의 이름이 김태호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미묘한 위험이 느껴졌다. 은하는 노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약을 사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젖은 옷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따뜻했다. 그녀는 그날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의 서막이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드렸다. 할아버지는 기침을 콜록거리며 은하야, 네가 없었으면 이 늙은이는 진작에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은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 곁에 있잖아요. 이제 곧 다 나으실 거예요. 그때였다. 밖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트럭 문이 열리고 은혜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마을 이장 부부가 내렸다. 그들은 은하가 노인에게 옷을 벗어준 것을 목격하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은하야, 너 저번에도 서울 사람들한테 돈 몇 푼 받고 몸을 팔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노인네한테까지 꼬리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돕기는 뭘 도와. 저런 거지한테 옷까지 벗어주는 건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거지. 너희 할아버지도 병원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장의 말에 은하의 눈이 흔들렸다.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어둠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의가 오해받고 모욕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할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그의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들은 곧장 이장 부부에게 다가갔다. 여기 고은하 씨 댁이 맞습니까? 중년 남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장 부부는 낯선 이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잔뜩 긴장했다. 누구신데? 저희는 김태호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고은하 씨께서 김 회장님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남성의 말에 이장 부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모욕하던 노인이 엄청난 대부호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장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이고, 저는 그럴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은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바로 그 노인이었다니. 그녀의 순수한 친절이 잊고 있던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부모님의 슬픈 비밀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스카이라인을 가득 채운 고층 빌딩들이 차가운 회색빛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은하는 난생 처음 마주하는 거대한 도시의 풍경에 압도당했다. 며칠 전 그녀를 찾아왔던 법률 대리인 박민재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그녀는 할아버지의 약값과 몇 달치 생활비를 겨우 마련해 서울 행버스에 올랐다. 그의 말로는 할아버지가 김태호 회장님의 조카분이셨다고 했다. 그분께 막대한 유산이 남겨졌다는 것이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박 변호사의 진지한 태도와 신뢰가 가는 표정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악몽 같은 거짓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압도당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그녀가 살던 시골 마을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박 변호사가 그녀를 로비로 안내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낡은 후드티에 짐가방 하나만 달랑 든 그녀의 모습은 화려하고 세련된 사람들과 이질적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자신에게 당당해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그저 할아버지를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었다. 박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고 화려한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그녀에게서 옷을 건네받았던 김태호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최고급 수트를 입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날의 따뜻함과 감사함을 담고 있었다. 은하양, 와줘서 고맙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은하는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김 회장은 박 변호사에게 이제 시작해 라고 지시했다. 박 변호사는 그녀에게 복잡한 법률 서류들을 건네주며 설명을 시작했다.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은하의 할아버지가 수년 전 작고한 진성그룹의 창업주인 김 회장의 이복동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명의로 된 막대한 부동산과 주식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았기에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김 회장은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은하와 할아버지의 신원을 조사했고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조카인 은하의 할아버지를 대신해 은하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다. 들어온 것은 한 쌍의 남녀였다. 날카로운 눈빛과 오만함이 가득한 얼굴을 한 그들은 김 회장의 조카인 김지훈과 그의 여동생 김수진이었다. 그들은 은하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웬 시골뜨기 거지한테 우리 집안 재산을 넘겨주겠다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무례하게 굴지 마라, 지훈아. 이 아이는 내가 직접 확인한 아이다. 그리고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내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나의 조카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확인. 그깟 옷 한 벌 건네준 걸로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런 애들은 다 계산적인 겁니다. 뻔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수지는 은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은하는 그들의 모욕적인 말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와드렸을 뿐이고 그분이 회장님이셨다는 것도 방금 알았습니다. 오해하셨다면 오해? 하, 웃기시네. 변명할 필요 없어. 넌 이제부터 이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살아. 쥐 죽은 듯 조용히. 지우는 말을 끊고 경멸을 담아 은하에게 쏘아붙였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은하에게 잠시 나갔다 오라고 말했다. 은하가 회장실을 나서자마자 지호는 김 회장에게 다가가 거세게 항의했다. 할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그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아세요? 분명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노망나신 게 아니라면 지훈의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노망나지 않았다. 나는 이 아이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그 누구의 눈보다도 맑고 순수하다.
너희들이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온기가 그 아이에게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잃어버렸던 누군가를 보았다. 그의 말에 지훈의 표정은 복잡해졌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박 변호사는 은하를 데리고 진성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의 화려함은 은하를 또다시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이곳에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저택에 도착하자 지훈과 수진이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냉랭했다. 수진은 은혜에게 이봐, 넌 이제부터 우리 집의 객식구야. 주제를 알아야 할 거야. 감히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서 라며 경고했다. 그때였다. 은하의 눈이 한쪽 벽에 걸린 흑백 사진에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 회장과 그의 형제 자매들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한 남자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쿵 하고 때렸다. 그는 그녀가 어릴 적 낡은 앨범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은하는 사진 앞에 서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은하야, 아빠는 항상 널 사랑한단다. 은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사진 속 남자가 할아버지의 이복동생, 즉 자신의 할아버지인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진 속에서 낯선 인물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알 수 없는 욕망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상철, 지훈의 아버지였다.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낡은 앨범을 펼쳐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과 저택에서 보았던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죽음과 부모님의 죽음에 뭔가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실을 파헤치고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 나서는 용감한 전사가 되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지 한 벌의 옷을 건네준 작은 친절에서부터였다. 진성그룹 회장 저택에서의 삶은 은혜에게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와도 같았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경계와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이 불편한 삶을 견뎌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의 병실에 들러 상태를 확인하고 박민재 변호사와 함께 진성그룹의 서류들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그녀의 조력자이자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나갈 유일한 아군이었다. 그는 은혜계 부모님과 관련된 서류들, 특히 20년 전 그들이 참여했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기록을 건네주었다. 고은하 씨 부모님께서는 당시 진성그룹의 연구원으로서 중요한 기술 개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완료되기도 전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죠.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은하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부모님이 개발 중이었던 기술은 바이오 나노칩이라는 것이었다. 이 칩은 인체에 무해하게 삽입되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돕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은하는 서류 속에서 아버지의 필체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류에는 아버지의 열정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상용화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부모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가 왜 갑자기 중단된 거죠? 그리고 이 기밀 유지 서약서는 뭐죠?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인이 위조된 것 같아요. 은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부분을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바로 김상철 전무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의 부모님 옆에서 미소 짓고 있던 그 남자, 김지훈의 아버지 김상철. 그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한편 김지훈과 김수진은 은하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방해했다. 그들은 은하가 회장실 서류들을 뒤지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쓰려 했다. 이봐, 고은아. 감히 우리 할아버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서 뭘 훔치려는 거야? 수진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은하는 태연하게 서류철을 들고 일어섰다. 훔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서류들은 제가 할아버지께 직접 허락받은 것들입니다. 당신들의 집안 사람으로서 집안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뿐입니다. 은하의 당당한 태도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지훈은 달랐다. 그는 은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어떠한 사심이나 탐욕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결의를 느꼈다. 지훈은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은혜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이런다고 해서 너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나? 부모님 일에 대해 캐고 다니는 건 알겠지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은하의 눈이 흔들렸다. 지훈이 부모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당신이 아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진실? 진실은 때때로 잔인한 법이야.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다 해도 너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거야. 지훈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은하는 할아버지 병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 병환의 흔적이 역력했다. 은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내서 할아버지도 저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힘내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헛소리를 하듯 혼잣말을 했다. 상철아, 그게 아니야. 그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어야 해. 은하는 할아버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었다. 그는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대부분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은하는 할아버지의 말을 녹음하고 다시 박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상처라. 그게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어야 해. 이 말은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바이오 나노칩 기술은 본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군사 기술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김상철 전무는 이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판매하려 했고 은하 씨의 부모님은 이를 반대하셨을 겁니다. 은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부모님은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상철, 지훈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 순간 은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그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한밤중에 숲속을 뛰어가던 기억. 그리고 뒤따라오던 차 한 대,
섬광처럼 터지던 빛, 그리고 울려 퍼지던 엄마의 비명소리.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남아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차 안에서 김상철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은하는 충격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그들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의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가 되어야 했다. 은하의 뇌리를 스친 기억의 파편들은 마치 흐릿한 필름 조각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며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잠에 들 수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택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공허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은하는 박 변호사에게 전날 밤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제가 어젯밤 아주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차 안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김상철 전무의 얼굴을. 박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닐 수 있습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잊고 있었던 기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이 기억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김상철 전무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함께 부모님의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고 보고서에는 단순 운전 부주의로 인한 추락 사고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그곳에서 작은 의문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 기록. 사진에 보면 낡은 앨범 하나가 보이지 않나요? 제 부모님은 항상 그 앨범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제 어릴 적 사진과 부모님의 사진이 담겨 있는. 그런데 이 앨범은 부모님의 서류 가방이 아닌 차체 아래에 끼어 있어요. 박 변호사는 은하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놀랐다. 그는 곧바로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아가 기록을 다시 열람했다. 그곳에서 그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목록에서 오래된 앨범 1점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앨범의 행방은 묘연했다. 누군가 이 앨범을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파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은하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앨범 속에는 어쩌면 진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은하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무겁고 침착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 그 앨범이 맞습니까? 은하는 놀라 지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 부모님은 내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당신 부모님을 잘 따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숨어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하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지훈이, 그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멱살을 잡았다. 대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당신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나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를 해치겠다고.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해야만 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당신의 눈을 볼 때마다 나는 내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지우는 은하의 손을 뿌리치고 땅에 주저앉았다.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내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르게.
이 지옥 같은 진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 앨범은 당신이 가지고 있나요? 은하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가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는 바이오 나노칩 기술의 핵심 내용이 담긴 USB와 함께 아버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의 아버지는 바이오 나노칩을 군사 기술로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 했고 은하의 부모님은 이를 극렬히 반대했다. 결국 김상철은 사람을 시켜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사고로 위장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심지어 은하의 기억까지 조작해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기억을 잊게 만들었다. 지우는 그 모든 과정을 목격했다. 그는 은에게 사죄하며 말했다. 당신을 괴롭혔던 건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해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할까봐 은하는 지훈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태도가 단순히 오만함이 아니라 죄책감과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한순간에 복잡한 연민과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는 당신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였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고 그 진실을 덮으려 했던 모든 악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지훈의 충격적인 고백은 은하의 복수심을 잠시 멈춰 세웠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강력한 적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그녀의 유일한 아군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김상철 전무의 사무실을 뒤져 증거를 찾기로 했다. 김상철은 보안이 철저한 공간에 비밀 서재를 두고 모든 중요한 문서를 보관했다는 사실을 지훈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모든 중요한 기록을 외부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서재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20년 전의 그 앨범도 바이오 나노칩의 기술 자료도 모두 그곳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김상철이 출장을 간 틈을 타 서재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은 쉽지 않았다. 서재 입구에는 최첨단 지문 인식 시스템과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지문을 이용해 시스템을 해제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의 아버지 김상철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들인 지훈의 접근조차 차단해 놓았던 것이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제 지문을 시스템에서 삭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밀하네요.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은하의 눈에 서재 문 옆에 놓여있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어왔다. 그 화분에는 작은 난초 한 송이가 심어져 있었다. 저 난초, 혹시... 은하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가 난초를 좋아하셨고 그 난초의 잎에 묻은 먼지를 닦으며 은하야, 이 난초는 말이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가장 멀리까지 퍼져나간단다. 라고 말씀하시던 기억이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난초가 중요한 단서임을 깨달았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들고 난초의 잎을 살폈다. 잎사귀 아래쪽에 아주 작고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45, 3. 그것은 네 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비밀번호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비비릭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아버지가 어릴 적 내게 알려주었던
난초의 꽃말, 숨겨진 진실, 그리고 20년 전 그날의 사건이 일어난 날짜였습니다. 지훈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서재에 들어섰다. 서재는 온갖 고문서와 서류들로 가득했다. 은하는 한쪽 벽면에 놓여있는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찾던 낡은 앨범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 사이로 부모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증거입니다. 바이오 나노칩 기술의 핵심 자료와 함께 아버지의 범죄 행위를 기록한 음성 파일이 담겨 있을 겁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때 갑자기 서재의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김상철이었다. 그는 출장이 취소되어 급히 돌아왔던 것이다. 그의 눈은 분노와 경악으로 이글거렸다. 너희들이 감히 이 더러운 시골뜨기 계집애와 내 아들이 감히 내 서재에 침입해? 김상철은 은하와 지훈을 향해 거칠게 다가왔다. 그는 은하의 손에 들린 앨범을 보더니 더욱 분노했다. 그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당장 내놔. 그는 은에게 달려들어 앨범을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은하의 뒤에서 조용히 숨어있던 검은 털의 큰 개 한 마리가 튀어나와 김상철의 다리를 물었다. 그것은 은하의 부모님께서 기르던 개, 태양이었다. 태양은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실종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김상철이 입을 막기 위해 외진 곳에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기적처럼 태양은 오랜 시간 은하를 찾아 헤매다 최근 이 저택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고 은하는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몰래 보살피고 있었다. 태양은 주인의 냄새가 묻어있는 앨범을 지키려는 듯 김상철에게 으르렁거렸다. 김상철은 개에게 물린 고통에 몸부림쳤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은하의 손을 잡아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서둘러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회장님께 연락 주세요. 그리고 회장실로 오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훈은 은하를 데리고 채 올라탔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부모님에게 명예를 되찾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은하는 지훈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희망과 그녀를 둘러싼 모든 불행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의 눈물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싸울 것이었다. 진성그룹 정기 이사회 회의장. 삼엄한 경비와 무거운 공기가 회의장 전체를 감쌌다. 김상철 전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는 은하와 지훈이 증거를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증거가 자신의 거대한 권력과 완벽하게 구축된 인맥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미 모든 이사들에게 은하를 단순한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언론 보도를 미리 내보내도록 지시한 상태였다. 여러분, 최근 우리 진성그룹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모든 것을 해명하고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상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사들은 대부분 그의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은하와 지훈 그리고 박민재 변호사가 들어섰다.
그들의 뒤에는 김태호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짙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김상철은 놀라 소리쳤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상철아. 김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너의 추악한 거짓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끝이 날 것이다. 김상철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할아버지, 대체 저 사기꾼들에게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저들이 꾸며낸 것입니다. 사기꾼은 네가 아니더냐. 김상철은 은하와 지훈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증거라도 있나? 그깟 녹음 파일 몇 개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내 뒤에는 든든한 사람들이 서 있어. 그때 박 변호사가 준비한 노트북을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낡은 CCTV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20년 전 한밤중에 진성그룹 본사 주차장. 김상철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거칠게 말하고 있었다. 그 자식들, 내 기술을 도둑 맞았다고 소리쳐대. 당장 처리해. 내일 아침까지 흔적도 남기지 마. 사고로 위장해. 알겠어? 영상은 음성이 없어 무슨 대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영상은 김상철이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영상이 끝나자 김상철은 비웃으며 말했다. 하, 그깟 무음 영상 하나로 날 죄인으로 만들 수 있겠나? 누군가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다음 증거는 어떻습니까, 상철 전무님? 은하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서는 20년 전 그녀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수어 상철아 부탁이야. 이 기술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군사 목적으로 팔면 안 돼. 제발 우리 은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부모님의 애절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상철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이건 조작된 거야. 전부 조작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감에 차 있지 않았다. 절박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스크린의 또 다른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김상철의 목소리였다. 그래, 내가 했다. 내가 그 기술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을 죽였다.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처리했지. 그 기술만 있으면 나는 이 진성그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 그 앨범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지만 영원히 봉인될 거야. 하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이 음성 파일은 그가 앨범을 숨기면서 혼잣말처럼 남긴 것이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는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어떻게. 김상철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지훈이 김상철의 앞에 섰다. 아버지, 저는 당신이 저지른 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지만 저는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지훈의 말에 김상철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들에게서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김태호 회장은 박 변호사에게 경찰에 신고해. 지금 당장 이라고 지시했다. 김상철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그의 눈빛은 허공을 향했다. 그의 추악한 욕망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진성그룹의 창업주인 김태호 회장은 은하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들의 용기가 이 썩어버린 진성그룹을 구했다. 그리고 나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내 가족의 욕망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은하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은하의 가슴은 공허해졌다. 복수심은 사라졌지만 부모님의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과 김태호 회장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김상철 전무의 체포와 함께 진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을 맞았다. 언론은 그의 범죄 행각과 20년 전 은하의 부모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김수진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고 지훈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깊은 회한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진성그룹의 대표 자리에 올라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사회와 투자자들은 그를 불신했고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그는 은하를 찾아갔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다행히도 김태호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은하는 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은하 씨, 저에게는 진성그룹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께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지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만하고 거칠었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은하는 그의 변화를 믿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진실을 위해 싸우는 동지가 될 것입니다. 은하와 지훈은 함께 진성그룹을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김상철의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모든 임원들을 해고했다. 그리고 20년 전 은하의 부모님이 개발하려 했던 바이오 나노칩 기술을 다시 살려내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이 꿈꿨던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진성그룹의 분위기는 활기를 되찾았다. 지훈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은하의 진실을 향한 열정이 시너지를 냈다. 은하는 자신의 부모님이 남긴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바이오 나노칩은 빛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성공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진성그룹은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무렵 김태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은하와 지훈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다. 그의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고은하와 김지훈에게 남긴다. 고은아, 너는 나의 가족에게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진실을 되찾아 주었다. 너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다. 그리고 김지훈, 너는 나의 욕심으로 타락했던 진성그룹을 구원했다. 너희 둘은 진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부디 너희들의 선한 마음으로 이 기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은하는 유산 상속을 거절했다.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용기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는 그분 곁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은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녀가 회사를 떠나 할아버지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시간이 흘러 은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시골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곳에 작은 병원을 세웠다. 그녀의 병원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가끔 지훈은 몰래 바이오 나노칩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를 보내주었다. 어느 날 지훈이 은하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검소한 차림으로 그녀의 병원 앞에 서서 쑥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보았다. 은하 씨, 이제 저도 진성그룹의 일을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회사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은하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이제 당신의 길을 찾을 거예요. 이것만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낡은 후드티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처음 김태호 회장에게 건넸던 바로 그 옷이었다. 옷은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작은 향기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그 옷을 보셨습니다. 그 옷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고. 그 옷 덕분에 저와 당신이 만났고 저의 아버지가 죄를 뉘우치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은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친구나 동료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몇 년 후 은하의 작은 병원은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개 태양이 함께였고 가끔 지훈이 보내주는 편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지훈은 진성그룹의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그들의 기술을 이용해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를 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좇지 않았다. 그의 삶은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바쳐졌다. 그의 삶은 은하의 작은 친절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선한 마음은 결국 거대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